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17번째 이야기 새왕조입니다. 사람책 5수레가 읽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백관들의 인도를 받으며 옥새를 앞세우고 수창궁으로 거둥했다. 새 임금을 맞이하는 중신들은 궁문 서쪽에 줄을 지어 있다가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이성계는 말에서 내려 전각으로 걸음을 옮겼다. 용상에 오르시오소서. 백응념이 정중히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전하, 여기가 좋다니까요. 이성계는 끝내 어좌를 사양하고 기둥 안쪽에 섰다. 대신들은 송구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몇 번이고 용상에 오르기를 청하였으나 이성계는 한사코 마다했다. 6조의 판서 이상은 전상으로 오르게 하시오. 예. 요직에 있는 중신들은 전상에 올라 조하를 올렸다. 둥둥둥. 전각 밖에서는 영고가 울렸다. 천천세. 만조 백관들은 천천세를 부르며 신왕의 등극을 축하했다. 내가 수상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지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었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만약 몸만 성하다면 필마를 몰아 적봉을 피할 수 있지만은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자 하라. 망극하옵니다. 또한 이르노니 조선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신료들은 추워도 동요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성계는 전상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백응념의 부액을 받으며 말에 올랐다. 곶비를 당기자 말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많은 환관들이 호종했다. 추동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사랑으로 들었다. 임금이 되어 돌아온 처지였으나 실감이 나지를 않았다. 강씨 부인이 방번과 방석을 데리고 들어왔다. 전하, 하례드리옵니다. 강씨 부인이 곱게 큰절을 하고 앉았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다면 중전이 아닌가. 오늘따라 강씨 부인이 이성계에게는 근엄해 보였다. 아버님께서 보우에 오르셨느니라 하례를 드려야지. 방번과 방석은 큰절을 하고 다소곳이 앉았다. 이성계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 곧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한씨 부인 소생 6남 그리고 강씨 부인 소생 2남이 있다. 세자는 마땅히 큰아들 방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방우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충신불사 이군. 방우는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음을 이성계는 알고 있었다. 큰아들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면 둘째 아들 방과가 세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신의 등극은 다섯째 아들 방원의 힘이 아니었던가. 왕제로서 너무 과격할 테지. 그렇다고 누가 세자가 되는가? 그렇다면 누가 세자가 되는가? 지금 이성계의 눈앞에는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강씨가 있다. 그녀가 중전이라면 그녀의 핏줄로 세자를 삼아줄 것을 바랄 것이 아닌가. 두 아이는 서자가 아닌가. 이성계의 머리는 무거워지고 있었다. 왕위에 오는 그날부터 근심과 걱정이 그의 주변을 떠나지 않음이었다. 이성계에 비한다면 방원은 천하를 얻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는 풍덕을 향해 말을 달렸다. 방언의 뒤로 세필의 말이 따랐다. 이숙번, 마천목, 목이네였다. 방언은 땀에 젖은 몸으로 어머니 한씨의 무덤 앞에 꿇어앉았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우에 오르셨사옵니다. 혼백이나마 이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방언은 마음속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인자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몇 번인가 천둥소리가 울려오더니 푸드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십니다요, 나으리. 숙번이 한박 같은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방울은 일어서며 하늘을 봤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이런 경사가 방울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았다. 백성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가고 있었고 농사는 유례없는 흉년이라고들 했는데 비가 오시다니. 이성계가 보우에 오른 다음 날인 7월 18일의 일이었다. 백성들이 논으로 달려 나오고 있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농부들은 새 주상의 홍복이라고 했다. 다시 없는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방언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천지신명이 새 왕조를 보살피고 있음이라 믿었다. 제벽동으로 가야겠다. 그냥 방우가 그리웠다. 방우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제벽동 농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제벽동 농장에 들어서자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견은 적중했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옵니다. 노복이 허리를 굽히며 송구스로 했다. 아니 계시다니. 어제 솔가를 하셨사옵니다. 무슨 소린가 솔가라니. 마님을 메시고 떠나셨사옵니다. 방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기어이 올 일이 오고야 만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 하시던가. 그런 말씀은 아니 계셨사옵니다. 아버님 일은 아시고 떠나셨는가. 아시다 마다요.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소리내어 우셨사옵니다. 방울은 억수 같은 빗속에 선채 움직이지 않았다. 보우에 오른 아버지 일이 못마땅해서 떠난 것이 분명했다. 방우의 선풍으로는 능히 그럴 수가 있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만 가겠네. 형님 소식이 있거든 지체 없이 전해주게. 예. 방우는 돌아섰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물이 곧 빗물이 곧 지워버렸다. 이성계가 보우에 오르자 도성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떠나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아니라 학문과 덕망을 갖춘 인재들이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야은 길재는 한이 담긴 노래를 남겨놓고 모습을 감추었다. 목은 이색은 귀양처에서 시를 지었다. 송원이 나라를 맞더니 나는 떠나가는 몸이 되었네. 꿈속엔들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두 정씨가 대의에 참여하였다니 우리 가족은 어느 때나 다시 모일고. 참으로 애틋하고도 답답한 심정이 잘 그려져 있다. 송원은 이성계의 호다. 첫 줄과 둘째 줄은 이색이 각별히 친했던 이성계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 줄이 이정이란 정도전과 정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두 사람은 이색의 문인이었으면서도 스승을 배척하고 이성계를 도왔다는 것이며 마지막 줄은 자신은 물론이요 자식들마저 귀향에 처해져 있으니 다시 모일 날이 아득함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이른바 지식인들의 동태는 이성계를 몹시 당황하게 했다. 다들 떠나가고 숨어버린다면 누구와 더불어 새 왕조를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 조준, 정도전, 이방원은 이성계의 앞에 이르러 이 같은 일을 의논해라 했다. 내 자식이 떠나가는 마당인데 남이 어찌 남기를 바랄 수 있으리. 헤아릴 수 없는 침통함이었다. 전하, 고금의 일들을 상고해 보신다면 새 왕조가 창업되면 구신들은 떠나가기 마련이옵니다. 심려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정도전이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덕이 없음이요. 나는 이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어요. 학덕이 높은 중신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야 어찌 새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리.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회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잘 설득해서 동참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조주는 신중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요. 그러하오나 덕망 높은 학자나 중신들이 하나같이 물러가고자 한다면 궁국에 가서는 백성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테지요. 방호는 그가 나설 자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떠나가겠다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고려왕조와 고려왕실의 충성을 다짐하는 무리들을 회유하다니요. 그들을 회유하여 무엇에 쓰려 하시오이까? 새 술은 마땅히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이성계의 얼굴은 달아오르고 있었다. 방원의 그와 같은 성품을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성계가 아니던가. 방원은 계속했다. 전하, 새 왕조는 새 왕조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떨어져 나가려는 무리들이 있다면 마땅히 이쪽에서 먼저 떨쳐버리는 것이 옳을 것이며, 설사 스스로 동참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새 왕조가 가는 길에 미처 따르지 못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 또한 내쳐버려야 할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방원의 어조에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이 오늘을 이루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준 정도전은 숨을 죽이고 경청할 뿐 아무도 방원의 의지를 앞지르려 하지 않았다. 전하, 고려왕조는 망하고 없사옵니다. 지금은 전하의 왕조가 아니옵니까? 어찌 구신들에게 머리를 숙여서까지 그들을 중용하고자 하옵니까? 과거를 보아서라도 새 인재를 뽑아 등용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당당한 의견이었다. 요즘 말로 설명한다면 주체 세력의 중심인물 담은 강경책의 발현이었다. 이성계가 방원을 조용히 불렀다. 너는 운곡을 찾아가 내가 좀 뵙잔다고 일러라. 내 스승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음이니라. 내 큰형이 떠나가지를 않았느냐. 이는 내 부덕함이라 하더라도 내 스승이 떠나간다면 너 또한 부덕함이 아니겠느냐. 방호는 할 말이 없었다. 보위에 오른 아버지 이성계가 스스로 부덕함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방호는 예를 올리고 방을 물러나왔다. 조시중, 예. 윤이라는 아우가 있었지요. 그러하옵니다. 윤을 내 곁에 있게 해주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잡기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범사가 그러한데 군신 이유의를 다짐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회유한다고 들을까? 회유해서 들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떠나가지 않는다. 이성계가 이러한 이치를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주고 두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총의로서 새 왕조를 경영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 유배를 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사면해서라도 함께 잊고 싶은 것이 이성계의 본심이었다. 만일 지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자신이 보위에 있는 새 왕조는 백성들의 신임을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점이 이성계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방원이 그의 서승인 운곡 원천석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원천석은 괴나리 보찜을 꾸리고 있었고 하인 족속들이 책인 듯한 보따리를 지게에 얹고 있었다. 선생님, 치악산으로 가려네. 개경은 내가 있을 곳이 못돼 벌써 5년 전의 일이었다. 원천석은 고려의 기둥은 최응이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최응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한 바 있었다. 61살이라 하지만 작년처럼 정정한 원천석이었다. 앞으로도 원천석의 행정은 소상히 소개되겠지만 그의 지조와 충설은 이 나라 제2의 선비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는 세상을 떠난 최영의 무덤을 찾아보고 단장의 시를 읊기도 했었다.
거울이 빛을 묻고 주석이 무너지니 사방의 백성들 뉘안이 슬퍼하리. 혁혁했던 빛나는 공이 마침내 허물어졌어도 확고한 충성은 죽어도 삭지 않으리. 청사에 기록된 행적은 질질이 가득한데 가업도다 벌써 흙이 되다니. 생각한데 아득한 저 황천 아래 동문을 바라봐도 분한 마음은 아니 풀리리. 최영을 기리려는 원천석의 시는 이 한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원천석이 이성계가 임금이 된 마당에 개경 땅에서 살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방호는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스승인 원천성에게 말했다. 고려는 썩어 있었사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를 않사옵니까? 그 일이 꼭 임금의 자리에 올라야 하느냐? 나라가 어지럽다 하여 그때마다 새 임금이 나온다면 백성들의 고초는 더해갈 뿐 아니겠느냐? 고려의 종묘 사직은 500년 동안 맹맥히 이어왔어. 한때는 국사가 무인들의 사랑에서 처결되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권세 있는 자가 각기 임금의 자리를 탐했다면 어찌 종묘 사직이 500년이나 이어졌으리. 선생님, 어찌 이가가 고려 왕실의 보위를 이어갈 수가 있으리. 선생님, 이미 고려가 아니옵니다. 새 왕조는 말을 삼가렸다. 그게 큰 도둑이 아니더냐. 너희가 작은 도둑을 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 하겠다고 하더니 마침내 큰 도둑이 되어 고려 왕주의 어보를 찬탈하지 않았느냐. 방호는 숨이 막혔다. 원천석은 이성계의 등극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었다. 장차 너희들 입으로 충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느냐. 너희를 밀어내고 또다시 새 왕조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들을 역적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내 말 명심해서 들으렸다. 나는 너희가 어보를 찬탈하여 너희들 임의로 세운 나라는 나라가 아님을 글로 적어 남길 것이니라. 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면 고려 왕조가 잠시 중단되어 있을 뿐 너희 왕조가 아니었음이 밝혀질 것인져. 말을 마친 원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갈 길이 머니라 서두르렸다. 하인 종속들은 지게를 지고 일어섰다. 저녁놀이 아름답게 불타고 있었다. 방호는 원천석의 갈 길을 막듯 앞으로 다가섰다. 선생님, 날이 저물고 있사옵니다. 가시더라도 밝은 날 떠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스승을 우애하려는 제자의 따뜻한 마음씨였으나 원천석은 비웃듯 받았다. 지조 있는 선비는 도둑의 땅에서 아니 사는 법. 가자. 원천석이 앞장서서 걸었다. 서너 명의 하인 종속들은 책을 지고 따랐다. 방원의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큰형님 방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 것만 같았다. 원천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고려의 것인데도 나라는 이미 고려가 아니었다. 시조 한 수가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올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원천석의 모습은 그 어둠 속으로 빨려들듯 보이지 않았다. 원천석의 뒤를 따르고 있던 방호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더 따라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별빛이 총총한 밤이었다. 등촉이 넘실 움직였다. 조윤이 붓을 들어 큼직하게 석자를 쓰고 있는 것은 형인 조준이 지켜보고 있었다. 첫 자는 견, 두 번째 자는 종견. 조준은 마른 침을 꿍꺽 삼키며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유는 붓을 넣으며 쓴 웃음을 보냈다. 종사를 지키지 못했으니 개나 진배가 없지를 않습니까? 이름을 견이라고 고치고 자를 종견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형님이야 새 왕조의 공신이 될 테지만 전 두류산에나 들어가 주인을 그리는 개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새 왕조의 공신이면
자네 또한 공신이 될 것이 아닌가. 조주는 동생을 타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하고 있음이나 진배 없었다. 형님, 주인이 아닌 사람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개도 있고 주인 아니면 섬기지 않는 개도 있습니다. 조주는 할 말이 없었다. 조이는 나라가 망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개와 같다 하여 이름을 견이라고 고쳤고 그 개는 주인을 연모한다 하여 종견이라고 자를 지었으니 그의 송죽과 같은 지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조주는 타일러도 보고 회유도 해보았으나 견은 듣지를 않았다. 오히려 형을 비웃고 있었다. 조견은 그 길로 두류산으로 떠났다. 거기서 다시 청계산으로 옮겼으며 날마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송도 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만경봉이라 불렀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다음 이성계는 조준을 데리고 견의 거처를 찾아간다. 견은 형은 물론이요 임금인 이성계조차도 만나지지 않았다. 이 사람아, 나는 임금의 처지로 자네를 찾아온 것이 아니네. 주인과 손님의 예로 만날 수는 있음이 아닌가. 이성계의 이 같은 말을 듣고서야 견은 이성계의 앞으로 나섰으나 손을 올려 음만할 뿐 절도 하지 않았다. 이성계와 조주는 견에게 개국공신으로 삼았음을 통고하고 함께 일할 것을 청했으나 견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전하, 신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주는 조아렸으나 이성계는 오히려 조준을 위로했다. 경은 훌륭한 아우를 두셨소. 이성계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면서 견의 거처를 떠났다. 물론 훗날의 일이지만 조견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내가 죽거든 내 묘표에는 반드시 고려의 벼슬을 적을 것이며 자손들은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 친지와 가족들은 형인 조준의 채모를 생각해서 조견의 묘표에 조선왕조 개국공신이라고 새겼다. 그날 밤 느닷없이 벼락이 떨어지고 조견의 묘표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유는 고위관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창업될 무렵 고려의 신하들이 새 왕조의 협력을 거절하고 몸을 숨긴 사람들이 어찌 믿을 뿐이랴. 농암 김주는 명나라의 하정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이성계가 보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가 막혔다. 그는 부인에게 글을 적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오. 내가 강을 건너간들 어디에 몸이 들 곳이 있겠소. 내가 여기서 명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을 내 기일로 삼아주시고 묘표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마시오. 이같이 적은 편지와 조복과 신발을 벗어 호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아내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다시 명나라로 들어갔다. 그는 명나라에 들어가 천자를 배하라고 이성계에게 죄를 묻기를 간곡히 청했다. 그러나 명태조는 뜻밖의 말을 했다. 제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 천명이 있으니 인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농암의 실망은 컸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명태조는 그의 충절이 가상했음인지 다시 물었다. 그대는 본국에서 무슨 벼슬에 있었는가? 예의 판서에 있었사옵니다. 내 그대를 가상히 여겨 종신에 이르도록 상서의 녹을 내리리라. 농압은 울면서 천자의 앞을 물러나와 호북성과 호남성에 해당하는 형철하는 지방에 묻혀 살았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